구조뿐만 아니라 여러분 거기에는 뭐 갈등의 뭐 역할도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면 여기 지금 갈등의 역할, 사건을 전개시킨다.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갈등이죠. 갈등이 있으면 이제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갈등을 통해서 주제가 제시되기도 하고 특히 인물의 성격이요. 그러니까 갈등이 없는 상태면 고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물의 진짜 성격을 알 수 없는데 이제 어떤 갈등을 겪으면서 진짜 그 인물의 내면 심리, 성격, 그러니까 왜 우리도 보통 그런 얘기하죠. 얌전한 줄 알았는데 뭐 싸우는 거 보니까 성격 좀 있더라, 성깔 좀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이렇게 싸우는 걸 보면 진짜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하죠. 그래서 인물의 성격, 그리고 특히 빼놓을 수 없는 거. 솔직히 조금 긴장감도 느끼고 우리가 흔히 왜 손에 땀을 쥔다고 하잖아. 맞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막 두근두근거리고 좀 약간 스트레스 받긴 하는데 사실 그런 갈등이 없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미가 없어요. 심심해요. 그래서 약간의 긴장감과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해서라도 갈등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는 바로 이걸로 넘어가지만 여러분 교재에는 아마 인물 유형이 나와 있을 겁니다. 인물의 유형. 그래서 일단 기준을 보시면 역할에 따라 역할. 그러니까 맡은 역할이 주동이냐, 그리고 그 주동과 대립적인 위치에 있으면 반동이라고 하고요. 중요도는 아시죠? 주요 인물이냐, 주변 인물이냐. 그 다음에 이제 성격에 따라서는 전형적이냐, 개성적이냐, 평면적이냐, 입체적이냐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조금 어렵고 설명이 필요한데 마침 이게 고전소설과 현대소설의 특징 속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그 부분에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거는 이제 화면으로 준비 안 하고 바로 이제 넘어가면 바로 이거죠. 고대 소설과 현대 소설의 차이점. 요거 진짜 중요하고 이 안에 설명할 것들이 좀 있어요. 자, 고대 소설 그냥 뭐 고전 소설이라고도 하죠. 현대 소설 해서 자, 먼저 여기 지금 기준을 보시면 주제, 내용, 문체, 구성, 표현, 인물, 결말에 따라서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시험에 현대소설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아주 뭐 쉬운, 뭐 우리가 뭐 누구나 읽으면 알 듯한, 알 법한 뭐 홍길동전, 토끼전 뭐 이런 식의 어떤 고전 소설이 또 소설을 대표해서 지문으로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시에서도 현대시만 공부한 게 아니라 고전시가도 공부했죠. 소설 쪽은 이제 이 특징만 구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전소설의 특징을 따로 뭐 고전소설의 이름을 따로 끄집어서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소설을 공부하면서 고대소설, 현대소설 나누어서 그 특징만 공부하시면 되거든요. 자, 먼저 주제는 고전소설은 딱 정해져 있어요. 권선징악. 착한 것을 권하고 나쁜 걸 징벌한다. 일단 고전소설은 기본적으로 주인공들이 착해요. 그래서 처음엔 막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에는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행복하게 복을 받는 걸로 끝나고 나쁜 사람들은 벌을 받는 걸로 끝나죠. 권선징악. 그러다 보니 떨어져 있긴 하지만 행복한 결말, 해피엔딩. 누구 중심? 주인공 중심. 주인공 중심. 자, 그런데 현대소설은요. 주제가 다양해요. 여기 뭐 인간과 사회에 대한 탐구라고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주제가 다양하다. 그러니까 그게 뭐 꼭 주인공이라고 해서 나중에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벌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주제 자체가 다양하다 보니까 결말도 다양하다. 그래서 주제와 결말을 연관지어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내용. 고전소설은요. 비현실적인 게 많아요. 그러니까 왜 토끼전만 해도 좀 비현실적이죠. 뭐 동물들 등장하고요. 뭐 간 뭐 이런 거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홍길동전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조선시대 인간 세상을 다루고는 있지만 거기도 지금 보시면 홍길동전 보시면 뭐 길동이가 구름 타고 날아다니고 축지법 쓰고 뭐 그런 내용 나오죠. 비현실적이고. 그다음에 특히 유교적 세계관. 지금 현재 우리가 주로 읽고 그다음에 시험 문제 출제되는 그런 고전소설을 보면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고전소설들은 그 바탕에 깔려있는 가치관이 유교적 세계관, 충과 효를 중요시하는 유교적 세계관이 깔려 있어서 뭐 읽다 보면 여기저기 효사상 깔려 있지요. 뭐 심청전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현대소설은 다양해. 이것도 다양해. 현실의 다양한 모습, 인간 내면에 대한 탐구,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깔려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체 중요해요. 고전소설은 문어체, 운문체. 자, 현대소설은 산문체, 구어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문어체하고 산문체하고 반대고요. 아니다. 운문체하고 산문체하고 반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끝에 문어체하고 구어체하고 반대입니다. 자, 먼저 문어체, 구어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문어체, 구어체. 구어체는 입에서 나오는 대로 뭐 사투리면 사투리, 뭐 비표준어에 해당하면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말하듯이 표현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생생함을 느낄 수 있는데 문어체는 말과 글이 따로따로.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하는데 글에서만 쓰이는 습관적인 표현들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가라사대, 가로대,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은 잘 안 쓰는데 소설에서만 볼 수 있는 표현들, 이런 표현들을 문어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문어체, 구어체가 서로 반대. 그 다음 이제 운문체, 산문체가 나오는데 원래 소설은 산문입니다. 그러니까 산문체가 정식이죠. 정상이죠. 근데 고전 소설들 중에 운문 같은 느낌, 운율감이 느껴지는 그런 문체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 판소리로 불려지다가 소설로 정착한 그런 판소리계 소설들은 소설인데 분명히 소설 산문인데 약간의 운율감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걸 운문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 짝지어서 알아두시면 조금 편해요. 소설 산문체인데 고전소설은 운문체다. 그 다음 구어체인데 문어체다. 그 다음 구성은 고전소설은 시간 순서에 따른 구성, 서사적, 그러니까 주인공을 중심으로 해서 주인공의 탄생부터 사망까지 보통 쭉 어린 시절부터 뭐 나이 들어서 뭐 죽을 때까지. 자, 그런데 현대소설은 얘도 다양. 그러니까 현대소설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되는 경우도 있지만 뭐 과거, 미래, 뭐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하죠.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표현. 고전소설은 과장, 그리고 특히 우연이 많아요. 하필이면 그때, 마침 그때 이런 게 많고 현대소설은 간결한 묘사, 그리고 필연적. 이 필연적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필연적을 위해서 현대소설은 앞에다가 장치를 심어놔요. 암시, 복선이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 그러니까 읽는 사람들이 아이 그래 이럴 줄 알았어. 어쩐지 앞에서 불안불안하더라.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물 나오네요. 인물. 자, 여기도 잘 보세요. 평면의 반대는 입체예요. 전형의 반대는 개성입니다. 이렇게 현대소설, 고전소설의 특징을 반대 짝져서 알아두시면 그냥 외우시는 것보다 훨씬 편해요. 자, 먼저 평면 입체. 성격의 변화가 없으면 평면. 성격의 변화가 있으면 입체. 그러니까 왜 옛날 소설들 보면 특히 주인공들 착하잖아요. 어떤 상황이 돼도 착해요. 살짝 고민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착함을 쭉 유지합니다. 그런데 현대소설을 보면요. 주인공이 처음엔 착하다가도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지면 그 착했던 주인공이 변해요. 악하게 변해요. 아주 독하게 변하는 거죠. 그런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는 걸 입체적 인물. 한 가지 모습으로 나타내는 걸 평면. 서로 반대인 거 아시겠죠? 자, 전형과 개성. 개성부터 설명을 말 그대로 톡톡 튀는 게 개성이에요. 남들은 다 이렇게 살아도 나는 나들의 모습, 나는 이렇게 살 거야. 개성이지요. 그 개성적이지 않은 걸 전형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형적은 뭐 일반적이다, 보편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시대를 대표하는 그 시대에 맞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보편적인 성격을 전형적. 근데 시대와는 다른 자기만의 톡톡 튀는 개성을 가지고 있으면 개성적. 그래서 요 두 개가 고전소설의 특징, 요 두 개가 현대소설의 특징인데 짝을 지어서 평면, 입체, 전형, 개성 요렇게 알아두시는 게 훨씬 쉽고 외우기도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인물 유형 중에 나와 있어요. 성격에 따라 평면, 입체 여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성격에 따라 전형적이냐 개성적이냐 하고 나와 있죠. 또 우리 교재에는 친절하게 얘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 공부하시고 요거 보면 무슨 말인지 아실 수도 있는데 이제 요거 보시고 이제 그 부분을 읽어보시면 아 인물의 유형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구나라고 하는 게 동시에 해결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소설에 대한 정리였습니다. 특히 이제 소설 부분은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도 왜 시하고 소설은 중요하다, 알아둘 게 많다라고 이미 그렇게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었잖아요. 여기 마지막 현대소설, 고전소설의 차이점까지 잘 정리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또 화면이 나오는데 수필이 나옵니다. 수필.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1번에 수필의 뜻이 나오잖아요. 글쓴이가 일상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이나 체험한 일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썼다 했는데 진짜 이 수필의 뜻은요. 여기 나오는 특성을 그대로 연결하면 수필의 뜻이에요. 자, 수필은 진짜 다른 거 필요 없고
수필의 특성. 여기 지금 5개만 알아두시면 어지간해서 수필 관련된 문제는 풀 수 있어요. 자, 먼저 수필의 특성 첫 번째, 자기를 표현하는 글이다. 수필은요, 아무리 가짜 같아도요, 진짜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허구의 반대가 사실성이라고 했는데 수필은 사실성, 체험적, 진짜 글쓴이가 여기도 나와 있지만 보고 듣고 느낀 것, 생각한 것, 경험한 걸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적으로 쓰는 글, 나를 표현하는 글. 그래서 수필이 좀 어려우면 일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일기, 편지, 기행문, 감상문 얘네들 다 수필에 포함됩니다. 나를 표현하는 글이지요. 자, 그 다음 형식이 자유롭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수필은 형식이 자유롭다. 근데 가끔 어떤 분들 중에 선생님 수필은 형식이 없대는데요? 형식이 없는 글은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일정한 형식이 있느냐? 그런 틀이 없느냐? 수필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유롭다로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다. 우리가 이걸 비전문적이라고 하죠. 비전문적. 누구나. 제가 아까 일기, 편지, 기행문, 감상문 다 수필에 포함된다고 했죠. 일기 누구나 쓸 수 있어요. 안 써서 그렇지. 편지 누구나 쓸 수 있어요. 안 써서 그렇지. 기행문 여행 갔다 와서 쓰는 건데 쓸 수 있어요. 귀찮아서 그렇지. 여행 갔다 오면 피곤하잖아. 언제 그 기행문을 쓰고 있어요. 누구나 쓸 수 있다. 비전문적. 소재가 다양하다. 제한이 없어요. 그냥 내가 쓰고 싶은 거.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별론데 나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물건, 특별한 경험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재에 제한이 없다. 내용에 제한이 없다. 이걸 약간 좀 어려운 말로 신변잡기적이라고도 합니다. 신변잡기적. 내 주변에 그 어떠한 것도 내용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이지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글쓴이의 개성이 잘 드러난다. 개성. 이거 동그라미 하는 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수필의 특성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개성. 소설은 허구성, 수필은 개성이에요. 그 어떠한 문학보다 글쓴이의 그 나만의 독특한 개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글이 수필이다. 왜냐하면 수필은 솔직하게 쓰는 글이잖아요. 내 취미, 성격, 습관 이런 것들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글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글이다 보니까 글쓴이의 개성을 가장 잘 드러나는 글의 종류라고 할 수가 있다. 자, 이건 말고도 우리 교재에는 뭐 수필을 읽는 방법, 그리고 이제 수필의 종류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제 개인적인 수필을 경수필, 가벼울 경. 근데 수필들 중에서도 조금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요즘 우리 사회가 어떻다, 좀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는 그런 수필도 있어요. 이제 그런 수필은 내용이 무겁다라고 해서 중수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여드렸고, 그 다음은 뭐냐? 희곡입니다. 희곡. 희곡은요, 무대, 상연, 즉 연극의 대본. 그러니까 희곡의 뜻은 복잡하게 아실 필요 절대로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연극의 대본을 희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징 바로 넘어가시면 무대상연 할 때 연이 연극이에요. 무대상연을 전제로 한다. 그 다음 시간, 공간, 등장인물의 제약을 받음. 여기다 별표 3개. 진짜 중요함. 좀 이따 나올 시나리오의 특징과 비교해서라도 이거 진짜 중요함.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연극을 우리가 자주 보거나 저도 진짜 몇 개 안 봤어요. 근데 그냥 우리가 생각해도 연극은요. 진짜 무대에서 관객들한테 직접 보여주는 장르다 보니까 무대도 정해져 있죠. 시간도 정해져 있죠.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 공간, 더불어 등장인물. 요 좁은 무대에 뭐 수백 명, 수천 명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등장인물수의 제약을 받는다.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사건이 전개되죠. 나중에 이 희곡은 연극 무대 위에 올려서 배우들이 직접 대사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하는 그런 글이다라고 하는 거. 자, 현재형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연극에 보면 뭐 과거를 배경으로 할 때도 있고 미래를 배경으로 할 때도 있어요. 근데 배우들은 마치 지금 일어나는 일처럼 연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대본이 되는 희곡은 모두 현재형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막과 장이 기본 단위다. 왜 연극 보러 가면 뭐 제1막, 제1장 뭐 이런 단위 나오잖아요. 그래서 희곡 대본을 쓸 때부터 이런 단위가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교재는 희곡의 구성 단계 나오는데 소설이랑 똑같아요. 5단계 구성인데 차이점은 뭐냐면 희곡은 뭐가 없어? 위기가 없어요. 대신 얘는 똑바로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요 절정과 결말 사이에 하강이라는 구성 단계가 나오는데 이 하강이 어떤 단계냐면 반전이 일어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절정에서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끝나기 직전에 우리가 예측 못했던 반전, 역전 요런 게 일어나는 부분을 우리가 하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거기는 해결의 실마리라고 나와 있는데 약간의 그런 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을 하강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내용이 바로 얘입니다. 시나리오. 시나리오는요, 아까 희곡은 연극의 대본이라고 했고, 시나리오는 간단합니다. 영화, 우리가 즐겨보는 드라마의 대본을 시나리오라고 한다. 그러니까 사실 희곡보다는 시나리오가 좀 더 우리한테 와닿기는 해요. 연극은 잘 안 보고, 영화나 드라마는 좀 우리가 연극에 비해서는 자주 보기 때문에 시나리오. 얘도 마찬가지로 대사와 행동에 의해 전개가 되는 건 공통점. 그런데 여기 지금 밑에 2, 3, 4번은 차이점. 자, 먼저 내용이 장면 단위.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 이렇게 표시가 S 샵 표시 같잖아요. 이걸 씬넘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는 이게 다 번호가 붙어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쭉 촬영을 하기 위해서 씬넘버가 쭉 붙어 있고 이게 꼭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4번 요게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분명히 희곡은 뭐라고 그랬죠? 시간, 공간, 등장인물 제약을 받는다라고 했죠. 그런데 시나리오는 제한을 받지 않음. 희곡에 비해 덜 받음. 왜? 영화나 드라마는 촬영하잖아요. 옮겨 다닐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화면엔 안 보여도 뭐 수십 명, 수백 명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극에 비해서 영화나 드라마가 제약을 덜 받기 때문에 등장인물 수의 제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희곡에 비해 덜 받는다라고 하는 요 차이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시나리오는 이렇게 막 복잡한 촬영, 카메라로 촬영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나리오 자체에 아예 특수 촬영 용어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이제 뭐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뭐 오버랩, 뭐 이펙트, 뭐 이렇게 좀 특별한 그 촬영 용어가 아예 시나리오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것이 특징이다. 근데 시나리오도 구성 단계는 똑같아요.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발단, 전개, 절정, 하강, 대단원 해서 구성 단계는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설, 수필, 희곡, 시나리오에 이르기까지 시를 제외한 나머지들 산문문학에 해당하는 갈래에 대해서 그 각각의 중요한 특징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거 한꺼번에 너무 많이 정리해드려서 지금은 약간 정신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 강의가 끝난 다음에 잠깐만 쉬시고 다시 한번 쭉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일단은 각각의 갈래의 특징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특징 위주로 꼭 정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번 시간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 깡쌤은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